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조명 방식, 기구 배치에 의한 분류,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전반 국부 조명. 전반 조명은 이제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조도가 분포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해서 하는 그런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시 조명을 요하는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학교, 공장 등에 적용하는 게 전반 조명이 되겠고, 국부 조명은 말 그대로 국부적으로 이제 한 부분을 조도를 이제 높인다든가 또는 조도의 크기를 달리해서 조명하는 방법이고, 정밀 공장의 기계 부분, 전시장, 조립 공장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다음 전방 국부 조명, 조도의 변화를 적게 하고 명치 효과를 높게 하는 것. 정밀 공장, 실험실, 조립, 가공 공장.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제 어떤 실이 있으면 전반 조명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조도가 분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이 부분을 이제 국부적으로 조금 더 조도를 높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명의 목적에 따른 분류해서 명시 조명, 그 다음에 분위기 조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시 조명은 시 작업, 눈으로 이제 보면서 하는 작업이죠. 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고, 분위기 조명은 말 그대로 이제 분위기를 돋구는 조명이 되는데, 춤이나 기호의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인 즐거움을 이제 조명으로 얻어내는 목적으로 하는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광에 의한 분류했습니다. 배광은 이제 앞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광원이 있다고 한다면 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도달되는 조도가 있을 건데, 이 도달되는 조도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배광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조명 방식을 정하는 그런 게 이제 배광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반직접, 전반, 확산, 반간접, 간접 확식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직접 조명은 이제 조명 능률이 좋은 이제 조도차가 심하고, 간접 조명은 이제 그에 반대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건축에서는 직접 조명보다는 이제 간접 조명 또는 전만 조명 이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눈부심이라든가 실내에서의 조명으로 인한 불쾌감을 이제 줄이고, 또 조명 방식에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자연 채광이죠. 자연 채광. 그 다음에 인공 조명이 있죠. 따라서 이 자연 채광 할 때에 이제 간접적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에 보면 조명기구의 배광과 분류 나와 있는데, 백열등 기구의 배광에서 직접 조명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조도가 분포되는 거고, 이제 반직접은 이만큼은 이게 이제 반 10에서 40%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반직접이니까 직접 부분이 있는 거죠. 9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직접 같은 경우는 이제 90에서 100% 이렇게 직접 조도가 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 확산인데, 확산이니까 요게 이제 광원이 있으면 이렇게 전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때에 40에서 60% 쪽이 이제 윗부분, 아랫부분은 이제 정도. 그래서 반간접은 여기에
간접 조명인데 반은 간접이니까 직접 조명이 이만큼 있는 거죠. 40에서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주로 반사돼서 간접적으로 조명이 되는 60에서 90%.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은 요게 이제 10에서 10% 이하 되고, 이제 간접 조명에 해당되는 윗부분이 90에서 1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형광등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형광등 여기 단면인데, 직접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간접인 경우는 이제 일부 상향, 나머지 이제 아랫부분,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고, 간접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장소를 보면, 직접인 경우는 이제 공장, 다운라이트, 천장 매입, 그 다음에 직접은 사무실, 학교, 상점, 그 다음에 전반 확산은 사무실, 학교, 상점, 반간접, 병실, 침실, 다방, 바, 그 다음에 간접은 병실, 침실, 다방, 바. 그래서 요 적용 장소가 조명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조명은 인공 조명과 자연 채광을 이제 동시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명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명의 그 효율을 높이면서 여러 가지 조명 방식, 조명의 효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쾌적한 조명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그런 게 이제 건축과 조명인데, 여기 보면 건축과 조명은 조명 기구에 부착시켜서 사용하지만 천장, 벽, 기둥 등 이쪽 부분에 광원을 만들어 실내를 조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건축과 조명이라고 하고, 건축과 조명은 이제 눈부심이 좋고 명랑한 느낌을 주며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건축과 조명이 쓰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운라이트, 광창 조명, 광청장 조명, 코브라이트 조명, 그 다음에 벽면 조명, 이런 게 있고, 먼저 다운라이트 보면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광원을 이제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된 광원으로부터 이제 빛이 나와서 이제 조도가 분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구부가 이제 극히 적은 경우에는 이제 핀홀 라이트라든가 천장면에 반원구의 구멍을 뚫어서 광원을 넣는 그런 코브라이트,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광창 조명, 넓은 사각형의 면적을 가진 광원, 여기 이제 천장이라든가 벽에 매입해서 하는 방법. 광천장 조명, 건축 구조로서 천장에 기구를 설치하여 그 밑에 루버나 확산 투과 플라스틱판, 확산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전반시켜서 천장 마감으로서 사용하면서 이제 조명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 천장 조명을 낮은 휴도로 빛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코브라이트 조명, 광원 눈부심 눈가림판을 사용해서 빛을 천장으로 반사시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광원이 이렇게 있죠. 천장이면 광원으로부터 이제 빛이 천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간접으로 조도가 도달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벽면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가 조명에 이해해 보면 핀홀 조명, 이렇게 핀홀 이렇게 있죠. 단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빔 쭉 있고, 그 다음에 트래버스 조명, 라이트 조명,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조명 방식을 섞어서 건축가 조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루프트를 사용하는 조명, 그 다음에 코어포 조명, 코브 조명, 여기 이제 요 방식이 이제 코브 조명이죠. 이렇게
이제 광원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위에 비춰서 이렇게 간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가림막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광원이 이렇게 있어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벽 타고. 그래서 밸런스 조명. 이 밸런스 조명이 위쪽에 가서 천정면에 이렇게 붙어서 광원이 안에 숨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빛이 내리치는 게 이제 커브 조명, 그다음에 광층장 조명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가 조명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설계. 소유 조도를 먼저 구하고 광원 선택하고 조명 방식을 결정한 다음에 기구 선정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광원의 높이라든가 간격 이런 것들은 이런 벽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광원과 벽 사이의 거리를 2분의 h 정도, 이렇게 벽을 사용할 때는 3분의 h 정도, 일반적인 이제 1.5배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이에. 그래서 그림 4.15 보면 여기 이제 그림 4.15 이거죠. 바닥이고 직접 조명인 경우,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0.85h 85 높이 메타고, 여기서부터는 h0 일때에 이 높이는 3분의 2 h에서 3분의 2 빼고 그러면 3분의 1 h0. 그래서 광원을 여기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정이고 바닥이 이렇게 있을 때 요 h로 했을 때는 5분의 h 정도. 그래서 광원을 여기에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명 방식에 따른 광원의 높이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지수 결정하는 방법. 방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실지수가 커지면 조명률도 커진다. 그래서 실지수, 즉 요게 커지면 조명률도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때의 x, y, h는 x는 방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h는 y는 세로 길이죠. h는 이제 높이가 되겠고, 그래서 광원까지 거리, 높이의 거리,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우리가 이제 z 이렇게 했을 때에 요식 실지수는 h x 플러스 y분의 xy, 실개수는 2xy분의 z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h분의 x 값, 그러니까 광원까지 높이를 높이가 이제 h, 그 다음에 x는 가로 방향 길이,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가로 방향 길이 대비 그 높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그 비를 가지고 이 숫자를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6이다.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z분의 h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행하게 그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실지수값, 그러니까 B와 C의 B쪽이 조금 치우쳐 있죠. 여기 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률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감광 보상률을 이제 결정해서, 이때 감광 보상률은 조명기구는 사용함에 따라 자간면의 조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소를 예상해서 소요 광속에 여유를 두는데 이것을 감광 보상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감광 보상률의 역수를 유지율, 그래서 또는 보수율이라고 하고, 직접 조명에서는 D를 1.3에서 2.0 정도 계산한다. 이 D라는 건 이제 감광 보상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속을 그때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A, E, D를 N으로 이렇게 나눠서 광속을 이제 결정한다. 이때 이 A, E, D, N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는 이제 방해 면적이고 E는 작업면의 평균 초도, 그 다음에 D는 아까 얘기한 방금 얘기한 감광 보상률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N 조명률로 나누면 F가 나오는 거죠. 광속이 나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의 수와 광원의 크기를 결정하고 조도 분포와 휘도를 재검토한다. 그 다음에 스위치와 콘센트를 배치하고 평면에 이제 배선 설계를 하게 되면 조명 설계가 되게 됩니다.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의 기준인데 참고해서 체크를 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주인 경우 독서, 식사, 조리인 경우는 150룩스, 바닥 85cm에서 측정한 값이죠. 실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서 85cm 띄어진 여기 85cm 띄어진데, 여기 이제 조덕에 조명을 측정할 수 있는 조도계가 있어요. 조도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기타 70, 설계 제도 계산일 때는 이제 700,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1년 내지 5일 안에 유사한 기준을 이제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사한 실의 용도에 맞게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에 권장 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A 같은 경우부터 A, B, C,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지수에 보면 A, B, C에서 H까지 있죠. 여기에 이제 맞는 조도 값이 있게 되는 거죠. A 같은 경우 이제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소, 보이기만 하면 되는 장소의 중반 조명이 되고, 이때 이제 조도, 권장 조도는 주변이 어두운 공공장소인 경우 20에서 50 정도 되겠고, 짧은 시간의 출입을 위해 이제 방향만 알면 되는 장소인 경우는 50에서 100,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수납 스페이스 또는 엔트런스 홀 이런 데는 100에서 200 정도 돼야 된다. 수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있습니다. 작업실 내의 전반 조명에서 간단한 시작업, 대강 내 기기 작업이라든가 강의실 작업 때는 이제 200에서 500룩스. 그 다음에 보통의 시작업, 기계 작업, 사무실 500에서 1000룩스. 특별한 시작업, 조작, 조각, 그 다음에 직물 공장의 검사 1000에서 2000. 정밀한 시작업을 위해 추가하는 조명으로는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정밀한 시작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잘잘한 그 전자부품이나 시계조립 이런 경우는 이제 2000에서 5000 정도 되는 조도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정밀한 시작업을 하는 경우 전자부품을 조립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5000에서 10,000. 그 다음에 지극히 특별한 시작업, 외과 수술 이럴 때는 10,000에서 20,000 정도의 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내 상시 보조 인공 조명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실내의 모든 부분을 자연광만으로 이제 이용하기 이제 곤란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인공 조명을 이제 써서 필요한 균일 조도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때 이 인공 조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실내 상시 보조 인공 조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이제 보조 인공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 여기가 아무래도 밝죠. 그 다음에 길이 실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쪽은 아무래도 조도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 조도 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인공 조명을 활용해서 조도를 보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균질한 조도 분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명계획, 에너지 전략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서 인공조명보다 주광, 즉 채광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채광이 우선이죠. 자연 채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조명이 같이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계획에 있어서 요구되는 거, 여기 나온 것처럼 평면을 개방으로 하고 가능한 동일 조도를 요하는 시작업으로 조명한다. 적정한 면적, 조명 면적을 이제 설계를 하고 효율적인 채양 장치를 설계한다. 이때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환경으로 넘어갑니다. 음환경. 이제 소리죠. 그래서 음의 성질에서 보면 음의 전파 속도. 그래서 이거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보통 온도에서 일반적인 상시 온도에서 이제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데, 공기 중에 전파되는 음의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331.5 루트 온도에 해당되는 거죠. 273 더하기 T.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331.5 플러스 0.6T. 이 T는 그때 측정 당시 온도가 되겠고, 15도씨라고 한다면 340 메타퍼세크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음이 전달될 때는 파동 현상을 나타내고, 이때 1초간의 왕복 진동하는 횟수를 이제 주파수, 진동수라고 하고, 헬츠 이렇게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헬츠. 그 다음에 초음파, 초저주파 수음은 20 헬츠 미만의 인간에게 이제 치명적인 해를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초고주파 수음은 2만 헬츠 이상의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한다면 음의 범위가 되겠고, 표준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음. 그 다음에 건축 재료나 실내 음향적 성질을 표시할 때의 표준은 500Hz 정도. 그 다음에 음의 파장, 주파수, 음속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가청음의 주파수는 여기 이제 요 C가 음속이니까 아까 340 메타퍼세크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진동수 이렇게 되죠. 20에서 2만. 그래서 구해 보면 가청 그 주파 파장은 17m에서 0.017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음의 높이, 진폭인데, 심리적 감각의 음청각 성질로서 저주파음은 이제 낮게, 고주파음은 이제 높게 감지되는 게 음의 높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의 3요소, 음의 강도, 지금 색이죠. 그럼 음압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고, 음의 고저,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음색, 음의 파형, 수능, 복합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기 입자의 무진동 상태일 때 음원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렇게 귀에서 음을 듣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공기 입자가 무진동일 때는 일정하게 귀까지서 전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기 입자의 압축 진도, 여기 이제 그
대기에 공기 입자가 있는데 압축 진동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밀접하게 이렇게 분포되다가 점점 도달이 된다. 그다음에 공기 입자 압축 팽창 진동, 여기 이제 일부 압축 팽창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전달되는 음원에서부터 전달되는 패턴이 이렇게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 아까 얘기한 진폭이 있고 이렇게 파장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절, 음이 진행 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파동은 직진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장막이나 칸막이 소리로 이제 들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절 현상이다. 이렇게. 간섭, 두 개 이상의 음파가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더 서로 음이 증폭이 돼서 강화되거나 서로 상쇄되거나 해서 약화되는 이것을 소리의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울림, 진동수가 조금 다른 두 음의 간섭에 의해서 생기는 에코 현상이 이제 메아리 같은 거죠. 울림. 그 다음에 공명, 입사음의 진동수가 벽이나 천장 등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돼서 서로 이제 음이 파장이니까 파장이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공명 현상. 확산, 음파가 요철 표면에 부딪혀 여러 개의 작은 파형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확산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확산은 이제 에코를 방지하고 실내 음압 분포를 고려하여 음악홀 등의 이제 음향 조건에 음악홀에 쓰이면 음향 조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반사 있습니다. 음은 파장이니까 음의 흡수, 통과, 반사 성질을 갖고 있고 각각의 비율은 재료에 따라서 다른다. 또 입사각이나 반사각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음압과 음압 레벨. 음압 정의는 이제 음파에 의한 공기 진동으로 생기는 대기 중의 변동으로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음압이고 단위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된다. 그 다음에 가청 음압 주파수가 1000Hz일 때는 0.0002에서 2000 음압에 해당되는 다인퍼 제곱센티미터, 즉 이렇게 된다. 파스칼로 하면. 그 다음에 음압 레벨 정의는 0.0002 다인퍼 제곱센티미터 또는 2.5 요거죠. 2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 기준으로 해서 음압 레벨을 설정하고 이때 음의 음압을 기준으로 몇 배 되는지 이렇게 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에 그런 식이 성립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청 음압 레벨 0에서 140dB. 음의 세기와 음의 세기 레벨이 있는데 음의 세기는 음파의 방향에 직각되는 단위 면적을 통과해서 1초간에 전파되는 음의 에너지량을 우리가 이제 음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음압이 표에 보면 데시벨에 따른 분류해서 음압에 따라서 소리 레벨, 음압이 있고 소리 레벨 환경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대화를 보면 소리 레벨은 약 60dB 정도 되고 음압으로 보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파스칼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용한 정원, 가청한 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점점 좀 시끄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형 화물 자동차가 지나가는 이때 보면 소리 레벨은 90dB,
그죠? 9데시벨의 소리 레벨이 되고 점점 커진다. 이게 항공기 같은 경우 130데시벨 정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요 시계 어디죠? 요시 음의 세기의 시기에서 로 C 분의 P의 제곱인데, 요때 로 C가 여기 나와 있는 로 C 위에는 이제 음압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음의 세기 레벨 이렇게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10의 마이너스 12 와트 퍼 제곱미터 또는 10의 마이너스 16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를 기준 값으로 해서 어떤 음의 세기가 기준음의 몇 배인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음의 세기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로그 IG I 제로분의 I 해서 데시벨로 산출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 음의 크기와 음의 크기 레벨. 음의 크기는 청각의 감각량으로서 음의 감각적 크기를 보다 적극 직접적으로 표시한 거가 되겠고, 단위는 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되고, 손을 2배로 하면 음 크기는 2배로 감지된다. 그래서 음의 레벨에서 귀의 감각적 변화를 고려해서 주관적인 척도가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것은 같다라고 하고, 단위는 폰 해서 등감 온도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되고, 음압 레벨, 그리고 척도가 하나 더 있는데 음압, 음의 세기가 있고, 그래서 음의 크기 레벨 폰별로, 예를 들어서 50폰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에 따라서 쭉 가서 음압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음압과 음의 세기를 유추할 수가 있고, 1손은 40폰에 해당되고, 손값을 2배로 하면 10폰 즉 증가하는 1폰 40폰, 2폰은 50폰, 4폰은 60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음원의 파워 레벨, 음원으로부터 음량 출력은 1초 방사된 에너지로서 단위 와트로 측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1초간 방사된 에너지다. 음원의 평균 출력에 대한 예를 보면, Z 여객기 엄청 크게 들릴 텐데 10kW, 그 다음에 일상의 대화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그 다음에 송풍기 50kW짜리 송풍기인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2와트, 이 정도의 음의 레벨, 파워 레벨이 되겠고, 음의 파워 레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파워 레벨은 10 로그 W를 10의 마이너스 12데시벨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 W는 와트에 해당되는 거죠. 즉 여기 나온 것처럼 에너지 파워 레벨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 음원과 선 음원. 점 음원은 말 그대로 측정 거리 R에 비례해서 음원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면 점 음원, 점점 그 점으로밖에 이제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 음장에서 점 음원의 음파는
개의 형태로서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확산된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확산이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음운으로 되어 있는 점이 있고, 에너지 확산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구의 면적으로. 그 다음에 구의 표면적은 방출되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구의 표면적을 이제 구하는,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즉 일반적인 점 음원 아닐 경우에는 음원으로부터 거리 R에서 측정한 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여기서 I1은 음원으로부터의 거리 R1에서 측정한 음의 세기고, I2는 음원으로서의 거리 R2에서 측정한 음의 세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원에서의 거리 R1에서 R2로 될 때 음압 레벨이 SPL1 데시벨에서 SPL2 데시벨로 감쇄되는 현상 경우에는 그 차는 다음과 같이 된다. 어떤 차냐? 첫 번째 거리 R1에서의 음원의 그 음압 레벨하고 두 번째 R2에서의 음압 레벨의 차는 20 로그 R2를 R1으로 이렇게 나눠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 관계가 있고, 따라서 음파가 점 음원일 때는 거리의 B가 2배 될 때마다 6dB 감소한다. 2배 될 때 6dB 감소된다. 그 다음에 선음원은 점 음원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음원은 원통 형태로 그림 이렇게 5-5의 선음원에서의 이제 감쇄, 여기 선음원. 근데 여기 이제 원통이니까 뺑글 돌리면 되겠죠. 즉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원통의 표면적은 반지름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음의 세기는 음원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해서 이제 감소한다. 일반적인 선음원인 경우 음원으로부터 거리 R에서 측정한 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해서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I1은 R1 음원으로부터 거리 R1에서 측정한 음의 세기, R2도 마찬가지 음의 세기가 되겠고, 거리 R1 그 다음에 R2, 이때 이제 거리가 R2가 클 때 음압 레벨은 이렇게 됩니다. 10 로그 R2 R1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합성과 분해, 음의 합성 n개의 음압 레벨 L1, L2, L3, Ln 일 때의 합성 음압 레벨 L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 합성 레벨 L은 10 로그 10의 첫 번째 음압 레벨 10분의 L1 더하기 10분의 L2 쭉쭉 해서 10분의 Ln 지수에 해당되는,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거가 됩니다. 이때 요걸 이제 요 공식을 토대로 해서 합성음을 구해보면 L1-L2에서 보정값을 넣어서 보면 0부터 10에서 첫 번째 보정값은 3이 되고 10일 때는 0.4이 됩니다. 동일 음압 레벨이 n개일 때의 합성 레벨은 동일 음압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 레벨 L은 첫 번째
L1 플러스 로그 10 로그 n개. 그래서 n개의 동일 4배의 합성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분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음이 있을 때 그 이외의 주의소음을 이제 암소음이라고 하고, 대상음을 이제 L1이라 하고, 주의소음 즉 암소음을 L2라고 할 때 합성음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L1 플러스 L2의 차를 보존값,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보존값이 있죠. 그 보존값을 사용해서 합성음을 뺀 다음에 대상음압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음압 레벨 차가 L 다시라 이렇게 된다면 이때 10 로그 10 L1 슬래시 10 빼기 10 L2 슬래시 10에서 음압 레벨 차 L 다시를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암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존값은 여기에 암소음에 의한 영향값 보존값 3에서 10일 때의 보존값은 마이너스 3, 10일 때는 마이너스 0.5 되더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의 영향. 대기 중에 음파 전달될 때 분자의 점성에 의해서 음의 진동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소리가 축소되겠죠. 음의 진동 에너지가 뺏기니까. 이 흡음 감쇄는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습도가 적을수록 상온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요건 조금 밑줄을 쳐놓고 이렇게 뭐 봐두면 되겠고, 대기 중에 공기는 정지한 상태로만 있지 않고 균일한 분포되지도 않기 때문에 맑은 날씨의 주간인 경우 대기는 지표면 가까이서 고온이 되면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저온이 된다. 그래서 또한 기온이 높을수록 음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림과 같이 이제 음의 전파 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상에서 음의 감쇄, 음의 증가. 그래서 낮일 때는 이런 형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상이 낮에는 지표면이 온도가 높고 올라갈수록 낮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의 감소가 일어나고, 밤에는 반대로 온도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상의 바람은 공중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풍속이 커지고 그다음에 많아진다. 그래서 바람 부는 쪽과 음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그림자, 섀도우 존이 이제 생긴다. 기온의 변화에 의한 음의 굴절이고 바람에 의한 음의 굴절이 되겠습니다. 음의 증가.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은 아무래도 증가가 되겠죠. 이쪽은 감소되고. 그래서 화면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한다면 음이 이렇게 있고 요면 새로운 화면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